안녕하세요. 평생 도서관에서 일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 책 틈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이가 차서 그만뒀다가 손을 놓지 못해 지금은 일주일에 사흘씩 도서관 사서 보조로 나갑니다. 반납된 책을 받아 제자리에 꽂고 아이들이 보던 그림책을 주워 담고 어르신들 대출증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정도예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책이 있는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면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책에 인생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40년 넘게 많은 인생을 보면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국 들통나겠구나. 진작 눈치챘어야지 하면서 책장을 넘기곤 했죠. 어지간한 이야기는 시시하다고 느끼면서요. 그래서 전 남들보다 사람을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요, 책 속에 있는 인생은 그렇게 척척 분류했으면서 정작 4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의 인생은 어느 칸에 꽂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처럼 묻지 않는 게 배려라고 믿고 사신 분들께 꼭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넷째라는 이 자리가 참 애매해요. 위로도 아래로도 치이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하루에 2번씩 부르면 많이 들은 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친척집에 얹혀 살며 일자리를 찾다가 22에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월급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친구들은 은행이나 격리로 들어가서 저보다 2배씩은 받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도서관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항상 늦은 저녁에 와서 용접이나 기술 서적만 빌려갔어요. 늘 작업복 위에 낡은 잠바를 걸치고 왔는데 손끝이 까맸어요. 대출증을 내밀 때 손톱 밑을 자꾸 감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왠지 정직해 보였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을 건 건 저였어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다 밥을 먹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더니 한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려나 싶어서 괜히 가슴이 다 두근거렸어요.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자기야 그렇게 불러줘. 어? 이름을 왜? 난 이름 부르는 거 좋은데.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아서 지금도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게 그냥 그래. 그렇게 말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엔 그게 왜 그렇게 짠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놀림받은 게 30 다 되도록 남아있다니 이 사람 얼마나 외롭게 컸으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 헤아려 보면요. 전 그날 이후로 남편 이름을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연애할 땐 자기였고 결혼하곤 여보, 아이 낳곤 애아빠였으니까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접수대에서 나란히 서류를 쓰는데 저는 제 칸을 다 쓰고 심심해서 옆을 슬쩍 봤어요. 남편은 글씨를 참 반듯하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재밌어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름 칸을 쓰다 말고 남편이 펜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금 쓴 걸 2줄로 쭉쭉 그어서 지우고 옆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운 글씨가 그대로 다 비쳐 보였어요. 서동주. 어? 이건 뭐야? 누구 이름이야?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저는 당황하는 남편 눈빛을 봤어요. 손이 헛나갔네. 그냥 옛날에 집에서 부르던 이름.
저는 그때 사실 그러려니 했어요. 우리 큰집 오빠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서류에 있는 이름 따로요. 제가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남편은 안 웃더라고요. 나오는 길에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요. 자기 어릴 때 얘기 좀 해봐. 그러고 보니 난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다 그냥 옛날 일이야.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서. 전 그 표정을 지금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데 아주 오래된 흉터를 만진 사람 같은 얼굴이었어요. 씁쓸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해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부모 여의고 자란 사람인데 무슨 이름 하나 갖고 그렇게 캐묻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이상한 점이 없었냐고 물으신다면요,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매일 보고 있으면요, 그건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사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은 자기 앞으로 뭘 만드는 법이 없었어요. 전셋집 계약서도 제 이름, 우리 아파트, 차, 보험도 다 제 이름, 심지어 김치냉장고 할부도 제 이름으로 끊었어요. 당신이 관리를 더 잘하잖아. 난 그런 거 하면 꼭 어디 흘려. 주변에서는 저더러 복받았다고 했어요. 요새 세상에 그런 걸 다 마누라 앞으로 해주는 남자가 어딨냐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내를 그만큼 믿는 사람이구나 했죠. 그런데 병원에 갈 때도 남편은 무조건 혼자 갔어요. 허리가 삐끗해서 며칠을 못 일어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부축해서 같이 가겠다니까 벌써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됐어. 당신 오늘 도서관 가는 날이잖아. 오늘은 안 가도 된다니까. 같이 가. 금방 갔다 오면 돼. 주사 한 대 맞고 오는 건데 뭘. 그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려요. 어느 날은 서운해서 따라 나섰더니 병원 앞에서 절 세워두고는 접수는 자기가 할 테니 앞 커피집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 그때 이 사람이 아픈 모습을 아내한테 보이기 싫은가 보다 했어요. 자존심 센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명절에도 늘 우리 친정만 갔어요. 그쪽 집안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고아라고,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형제나 친척도 없다고 결혼 전에 딱 한 번 말한 게 끝이었어요. 결혼식 때도 남편 쪽 하객은 직장 동료 4명이 전부였고요. 신랑 쪽은 텅텅 비어서 친정 식구들이 슬금슬금 그쪽으로 옮겨 앉고 그랬었죠. 한 번은 친정 제사 때 시댁 제사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남편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얘기가 지루한가 보다 했는데 어깨가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 고향이 어디랬지? 한 번도 안 가봤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 기억 안 나.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이 무서웠어요. 더 물으면 꼭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더 묻지 않기로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사람은 가족 일에 대해선 자물쇠가 채워진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열쇠를 찾겠다고 덤비면 도리어 더 잠긴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묵묵하게 있어주자. 저는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년 초였어요. 겨울옷 넣고 옷장을 다 뒤집어 엎던 날이었죠. 남편이 입던 낡은 잠바가 있었어요. 몇 년째 안 입은 건데 버리지도 못하게 해서 그냥 걸어만 뒀던 거예요. 그걸 꺼내서 털었더니 안주머니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통장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남편이 비상금을 숨겨놨나 싶어서 피식 웃었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 하나쯤 있잖아요. 그런데 표지를 넘기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예금 주는 남편 이름인데 전 이런 통장이 있다는 것도 여태 몰랐거든요. 우리 집 통장은 제가 다 관리하는데 말이에요.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25일 140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은 여자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페이지를 계속 뒤로 넘겼어요. 통장은 새로 만든 거라 최근 몇 년치밖에 없었어요. 몇 장을 넘겨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놨어요. 그걸 끝까지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통장은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요. 당신 매달 25일에 나가는 돈 그거 뭐야? 무슨 통장이 있던데.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붙는 갯돈. 당신 회사 그만둔 지가 몇 년인데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잘 안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랑 계속하는 거야. 빠지지도 못하고. 저는 더 안 물었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대신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사람 인생을 쭉 훑어봤어요. 이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니까요. 어디서 전화가 와서 5분 넘게 통화하는 걸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갯돈을 붓는데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는데 통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안 만든 게 정말 절 믿어서였을까? 어쩌면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영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무렵이었어요. 윗집에 새로 누가 이사를 왔어요. 처음엔 새벽 3시쯤 드르륵 드르륵 뭔가 무거운 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퀴 달린 걸 끄는 것 같기도 하고 가구를 통째로 밀어서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자다가 깨서 천장을 노려봤어요. 도대체 이 새벽에 뭘 옮기는 거야? 이사한 지가 언젠데.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자정 넘어서 겨우 잠이 들면 3시쯤 어김없이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이라는 게 한 번 끊기면 다시 들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때 잠도 잘 못 자고 통장 일로 속이 뒤집혀 있었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잖아요. 결국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 나랑 같이 좀 올라가자. 윗집에 얼굴을 보고 한마디 해야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갑자기 밥그릇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남의 집을 왜? 그냥 좀 참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 남편이 저한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제가 화를 내면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랑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참긴 뭘 참아.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내가 잠을 못 잔다니까. 그래도 올라가지 마. 서로 얼굴 붉혀서 뭐 좋다고.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밥은 반이나 남았고 국도 다 식어가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윗집 소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뭘 알고 있는 건가? 윗집이 시끄러운 것보다 제 남편이 훨씬 더 낯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어김없이 또 그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은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쿵 하고 천장이 울렸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여자 비명이 들렸어요. 길지도 않았어요. 아주 짧게 숨이 걸린 것처럼요. 그 정적이 비명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어요. 옆자리를 봤는데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전 바로 윗집에 올라갔어요. 벨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래도 없었어요. 이번엔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그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새벽마다 제 머리 위에서 나던 그 소리요. 그게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요. 전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마다 저를 깨우던 소리가 이 바퀴 소리였던 거예요. 그 순간 준비해온 말이 전부 목구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놀라지도 않고요. 오순영 씨 맞죠? 저는 대답도 못했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성까지 붙여서 정확하게 부르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들어오세요.
서서 얘기할 건 아니라서. 아래층에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럼 새벽에 소리 나는 것도 잘 아시겠네요. 제가 지금 잠을... 그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사과하는 얼굴이 이상했어요. 미안하다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드디어 왔구나 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도 이렇고 무슨 낯으로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몇 번인지 몰라요. 뵙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저를요? 저를 왜...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그 말에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며 따지러 온 사람 앞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분이 휠체어를 돌려서 앞장섰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려고 몸을 숙였는데 신발장 위에 액자가 하나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스치듯 봤어요. 남의 집 가족 사진이 신발장 위에 있는 거야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데 뭔가가 제 눈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색이 다 바랜 오래된 사진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여자분이 있었고 가운데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낯이 좀 익네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남편 얼굴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냐고 묻잖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당신은 누구고 이 애는 누구예요?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우리 서방. 저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눈이 획 뒤집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입 안 닫아요? 지금 누구더러 서방이래? 남의 서방 데려다가 뭐?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그분이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삼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액자를 든 손을 바르르 떨었어요. 마음은 던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예요? 어떻게 윗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당신 우리 남편한테 돈도 받아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요. 그분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지금 췌장암이고요. 길게 봐야 반년이에요.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순영 씨였어요. 정말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그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뭐 죽기 전에 고백이라도 하시게요? 됐어요. 나 이 사진 가져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인간 앞에 이거 내놓고 내가 다 물어볼 거예요. 그분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설득하길 포기한 사람의 체념 섞인 한숨이었어요. 그거 보여주는 순간 짐 싸서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몰라요. 성격 잘 아시잖아요. 부탁이에요. 제 말 못 믿겠으면 그냥 직접 다 보세요. 곧 2시쯤에 남편분 여기로 올 겁니다. 그분이 휠체어를 돌려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장롱문을 열었어요. 아래쪽에 이불이 두어 채 들어있는 칸이었어요. 여기 들어가 계세요. 지금 나더러 장롱에 숨으라는 거예요? 왜 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들어가서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의문이 안 풀리면 그땐 저를 욕하셔도 돼요.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거짓말이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랑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훤한 게 점심때가 다 됐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불을 밀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무릎을 세우고 앉으니까 등이 벽에 닿고 이마가 옷걸이에 닿았어요. 조명 냄새랑 오래된 이불 냄새가 뒤섞여서 숨을 쉴 때마다 목이 깔깔했어요. 그분이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 2마디쯤 틈을 남겨줬어요. 그러고는 휠체어를 밀고 식탁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안에서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여자가 날 여기 가둬놓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이 오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뺨을 때려야 하나? 아니면 소리 없이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 2시가 좀 넘었더니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어요. 번호를 누르는 삐삐삑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나는데 망설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집 문을 여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문틈으로 봤어요. 남편 손엔 뭐가 들려 있었어요. 반찬통이었어요. 제가 이틀 전에 만들어서 우리 집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둔 그 반찬통이요. 전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였어요. 어제 거 손도 안 댔네요. 잘 먹어야 약을 먹죠. 그 대화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 집 냉장고 안에 뭐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는 손이었어요. 그러고는 식탁에 앉더니 봉지에서 약을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을 해온 손 같더라고요. 이번 주 진료는 예약했어요? 안 했어요. 가면 뭐해요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전화할게요. 그리고 며칠 전에 넘어지셨다면서요. 왜 전화를 안 하세요? 그런 일 있으면 저 부르라니까. 솔직히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제일 견디기 힘들었냐면요, 불륜이라는 생각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하루에 10마디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밥 됐다고 하면 응 하고 나와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말도 없고요. 제가 몸살이 나서 며칠을 누워있다가 약 사다 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남의 집 식탁에 앉아서 밥 먹었냐고 2번을 묻고 진료 예약을 확인하고 약까지 나눠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요. 저 다정함이 우리 집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장롱 안에서 이미 마음을 다 정했죠. 오늘 저녁에 다 끝내기로요. 그런데 물이 끓고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끝에 그분이 남편한테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서방님이나 좀 잘 챙겨 먹어요. 본인 얼굴이 더 엉망이면서. 순간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전 그 2마디를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서방님, 형수님.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미끄러졌어요. 저는 장롱 안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데 소리를 낼 수도 없으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버텼어요. 분명 남편은 고아라고 했어요. 부모도 형제도 다 없다고. 결혼 전에 딱 한 번 그렇게 말하고는 그렇게 지금껏 알고 살았어요. 명절마다 우리 친정만 다녔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뒤로 2 사람이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저는 절반쯤밖에 못 들었어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그러다가 그분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서방님 그만해요. 나 진짜 얼마 안 남았대요. 의사가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라고.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할 겁니다. 나 죽고 나서도 그러고 살 거예요? 벌써 40년이에요. 이제 그만 서방님 이름 찾아요. 그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저는 문틈으로 봤어요. 제 남편이 식탁 옆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형수님, 전 이제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요. 그 말이 제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그대로 박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숨이 너무 크게 쉬어져서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이불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장롱문을 발로 밀었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 조용한 집에 크게 울렸어요. 놀란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 얼굴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얼굴에서 피가 아래로 쭉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하얘질 수도 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은 무릎으로 뒤로 물러나다가 일어서려다 식탁 모서리에 등을 세게 부딪혔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만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살면서 이 사람이 말문이 막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말문이 막힐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당신 형수라고? 그럼 당신한테 형이 있다는 거잖아. 나한텐 고아라면서 부모도 형제도 없다며. 난 그게 상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물었다고. 당신 힘들까봐. 그때 그분이 휠체어를 돌려서 제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앉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제 등 뒤 어딘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제 뱃속에 애가 있었고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도 전 나중에야 알았으니까요. 그분이 남편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남편 죽고 일주일 만에 서방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은 절대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신고도 안 하겠다고. 자살로 낙인 찍혀서 다시는 못 뒤집는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걸로 해둘 테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살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소린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이요.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사망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방님이 그날부터 제 남편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병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그것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멀쩡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선명한 눈빛이더라고요. 서방님 진짜 이름은 서동주예요. 순영씨가 아는 서동혜는요 제 남편 이름이에요. 그 순간 혼인신고하던 날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접수대에서 남편이 적던 그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며 밥 먹고 애를 낳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했죠. 연애 초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 이유를 그제야 안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까지... 말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분이 휠체어를 조금 더 가까이 밀고 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못 뿌리쳤어요. 그 손이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뼈에 얇은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힘이라고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서방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잘못이라면 제가 있죠. 그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요. 서방님이 매달 돈을 붙였어요. 우리의 학비까지 다 됐고요. 몇 해 전에 큰 수술했을 때 병원비도 다 서방님이 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느새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요. 남편이 너무 허무하게 갔어요. 그때 제 배는 불러 있었고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애 낳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어요. 서방님이 찾아오면 오늘은 밥은 안 굶겠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모습 보면서 한 번도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서방님 곁에 누가 있다는 걸 잊고 산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저랑 우리 애한테는 서방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서방님이 속인 게 아니에요. 제가 속인 거예요. 서방님 뒤에 숨어서. 그분이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두 손으로요. 서방님 잘못 없어요. 제 생각만 하느라 여유가 없다고 저 스스로한테 핑계를 댔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순영 씨한테 정말 면목 없어요. 제 앞만 보고 사느라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서방님한테 그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엔 순영 씨를 꼭 한번 봐야겠어서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이상하죠? 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형님이라며 나타난 그분이 밉지가 않았어요. 미워야 맞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이름 없이 살았고 형님은 죽은 남편을 서류상으로만 살려둔 채 살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어요. 우리 셋 다 너무 긴 세월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남편 쪽으로 돌아섰어요. 이제는 당신이 말해. 남편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등에 식탁 모서리가 닿은 채로요. 왜 그랬어? 형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하면 되잖아. 왜 형 이름으로 살아?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말을 해봐. 이번엔 말해야 돼. 이제 더 숨길 수도 없다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지금은 말 못해. 정리되면 그때 다 할게. 뭐? 무슨 정리? 또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아직은 안 돼. 미안해.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신은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말하라고 당장.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도 안 낸 소리였어요. 남편도 흠칫 놀랐는지 신발을 신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형님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조금만요. 분명히 다 말해줄 거예요. 믿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집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는 잠 좀 자자고 따지러 올라가던 곳이었는데 내려올 땐 그게 40년이 넘는 세월 같더라고요. 한 칸을 내려올 때마다 제 인생이 한 살씩 되감게 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기 전 그리고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끝끝내 그날 밤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 뒤로 며칠은 서로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고 저는 자는 척했어요. 우리 부부는 항상 그랬어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산 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서로 말을 안 섞는 기술을 연습한 거였더라고요. 그날은 낮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고 전 도서관에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동서 번호 맞죠? 그렇게 부른 게 언제부터였는진 저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우리 둘 다 그 호칭을 처음 써보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동서와 형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혼자라서 좀 와줄 수 있어요? 저는 슬리퍼만 꿰고 뛰어 올라갔어요. 가봤더니 복도에 남자가 셋이나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이 굵고 어깨가 넓어서 옷이 몸에 얹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요. 한 명은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두 명은 복도 양쪽을 막고 서 있었어요. 문 열어보세요. 서동주 씨 나와보라고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못이 박힌 것처럼 서 있었어요. 제 남편 이름을 저런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는 걸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남의 집에서 우리 집 숟가락이 굴러다니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리가 떨리긴 했지만 계단을 마저 올라갔어요.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명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누구시죠? 저는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여기 어르신 혼자 사세요. 예, 저희가 좀 찾을 분이 있어서요. 말투는 공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디서 나오셨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려요? 경찰 부를까요? 경찰 소리에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픽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뭐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얼굴 좀 보자고 온 거예요. 저희도 계속 이렇게 숨어서 피하기만 하면 조용히 못 갑니다.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아랫집 어머님. 그러고는 셋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아서 그 발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형님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얼굴이 종이장 같았어요. 빨리 문부터 잠그세요, 형님. 또 오면 연락하시고요. 그 말만 하고 내려왔어요. 형님한테 뭐라도 물어야 했는데 그땐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신발도 안 벗고 서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제 머리에 있던 건 전부 여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녀가고 나니까 모든 게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여자 문제였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거였으면 간단하게 이혼 서류를 쓰면 되는데 이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서재로 갔어요. 제일 먼저 작은 방 하나를 남편이 썼어요. 서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방이지만요. 책상 하나에 철제 서랍장 하나가 전부고요. 그런데 그 방은 늘 잠겨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물었죠. 왜 굳이 잠그느냐고요. 그러면 애들이 들어가서 어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나서도 잠겨 있었고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도 잠겨 있었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망치를 가져왔어요. 문고리를 몇 번 내리쳤는데 손이 아파 몇 번 놓쳤고 세 번째쯤에 쇠가 우그러지면서 문이 열렸어요. 나무 부스러기가 발등에 떨어졌어요. 저는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상자를 하나 찾았어요. 라면 상자를 잘라서 만든 테이프를 몇 겹씩 덧대서 모서리가 두꺼워진 상자였어요. 그걸 방바닥에 놓고 뚜껑을 열자 맨 위에 서류가 한 장 있었어요. 오래돼서 종이가 누렇게 사갔고 접힌 자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종이였는데 무슨 심판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서동주. 그 옆에 실종이란 글자가 있었고 그 아래로 몇 줄이 더 있었어요. 저는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들은 건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몇 년이 지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친척이 법원에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서류에서 서동주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집이며 차, 보험도 전부 제 이름으로 하고 통장 하나 안 만든 게요. 종이 한 장 남길 때마다 들킬까봐 저는 상자 안을 마저 뒤졌어요.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흑백 사진이었고 남자 둘이 찍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이었는데 20살이나 됐을까 싶은 얼굴이었고 그 옆에 남편보다 조금 크고 조금 더 마른 남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 눈매가 특히 닮았더라고요.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게 제일 많았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공사장 앞에서 찍은 것도 있고 어디 바닷가에 가서 찍은 것도 있었고요. 이까지 드러나며 웃는 걸 보는데 이렇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디서 끝났는지는 편지에서 알 수 있었어요. 봉투째 고무줄에 묶여 있었는데 20통이 넘었어요. 다 같은 필체였고 받는 사람 이름은 전부 서동주였어요. 동주야, 밥은 먹고 다니냐? 형은 잘 지내. 이번 달에 월급 나오면 붙여줄 테니까 그거 갖고 책 사봐. 그리고 기술 배우면 굶진 않을 거다.
형 없어도 잘하고 있어라. 저는 편지를 다 못 읽고 접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아주 오래 앉아 있었어요. 서랍장 문고리는 부서져서 바닥에 굴러다니고 상자는 열려 있고 사진은 무릎 위에 흩어져 있고요.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절 봤어요. 그러더니 그냥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무릎을 접고 앉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어요. 당신은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 사진 속 사람이 형이고? 남편이 사진을 집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을 놓쳤어요. 근데 자세한 건 아직 말 못해. 그 아직이 대체 언제까지야? 오늘 낮에 남자 셋이 윗집에 문 두드리면서 당신 이름 부르고 갔어. 대체 그 사람들은 또 누구야? 왜 당신을 찾는 건데? 남편 얼굴이 그때 변했어요. 그날 절 봤을 때는 겁먹은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 기다린 일이 왔을 때 짓는 얼굴이 있잖아요. 남편은 그 길로 일어나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형님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윗집에서 지냈어요. 밤에는 현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지 새벽마다 천장에서 아주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그 소리가 나야 잠이 왔어요.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싶어서요. 그렇다고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정말 형님이 맞나? 혹시 둘이서 짜고 날 속이는 거면 어쩌나?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옷가지로 잠깐 내려왔다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살면서 남편이 제 손을 먼저 잡은 게 애 낳을 때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여보, 며칠만 기다려줘.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거야. 다 준비해뒀어. 그날 되면 당신 눈으로 직접 보게 해줄게. 그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할게. 약속해.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생각해보니 전 그동안 이 사람 말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믿은 게 아니라 안 물어본 거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다 보고 나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남편이 양복을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애 결혼식 때 맞춰서 입은 건데 옷장에 걸려만 있던 거예요. 넥타이 매듭이 삐뚤어져 있길래 제가 다시 매줬어요. 다 준비됐으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품에 검은 테를 두른 액자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아주버님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형님도 옷을 갖춰 입고 나와 계셨어요. 안 가도 된다고 남편이 말렸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서방님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은 가야죠. 내 남편 일인데. 남편이 더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차에 타기 전에 아주 오래된 폴더 전화기를 꺼냈어요. 형 이름으로 개통해서 번호를 한 번도 안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눌렀어요. 강 회장님, 만나시죠? 서동해가 지금 살아서 갑니다. 저쪽에서 짧게 숨소리가 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는 그날 밤에 분명히...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사람 목구멍 안으로 말이 도로 넘어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됐다 그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차가 멈춘 곳을 보고 저는 안전벨트를 못 풀었어요. 거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아파트 짓는 데마다 그 이름이 붙어있고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곳이요. 앞에는 큰 돌에 회사 이름도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저런 건물 앞은 그냥 지나만 다녔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놀라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여기가 맞아?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 그냥 들어가면 돼. 남편이 휠체어를 내리고 형님을 앉히는데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회사 로비는 성당처럼 넓었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해서 제 신발이 미끄러졌고요.
사람들이 목에 카드를 걸고 빠르게 지나다니는데 우리 셋만 거기 서 있으니까 꼭 옛날 사진 한 장이 잘못 끼어든 것 같았어요.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둘러대야 하나, 아는 사람 만나러 왔다고 해야 하나 그 생각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데스크 앞에 서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혹시 약속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만 전해주세요. 서동해가 왔다고요. 그 여자분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저희를 한 번씩 훑어봤어요. 휠체어에 영정사진까지 들고 온 걸 보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통화가 몇 번 돌아갔어요. 처음엔 곤란한 얼굴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얼굴이 굳었어요. 수화기를 든 채로 저희를 다시 보는데 눈빛이 아까하고 달랐어요. 전화를 끊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열린 순간 복도부터가 조용했어요. 맨 끝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창이 한쪽 벽 전체였어요. 도시가 발밑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 큰 책상에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데 꼿꼿한 자세더라고요. 그 회장이 우리 셋을 차례로 봤어요. 저를 보고 휠체어를 보고 마지막에 남편을 봤어요. 남편을 보는 순간 그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남편이 영정을 들어 탁자에 세웠어요. 일부러 회장 쪽으로 보이게요. 너 동주구나. 참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바로 잡으려고요. 우리 형은 자살한 게 아니거든요. 그 유서 형님 글씨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나한테 우리 형 편지가 20통이 넘게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형 죽기 며칠 전에 그랬어요. 애 낳으면 이름 좋은 걸로 하나 지어주라고요. 만삭인 아내 두고 목을 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은 임금대장이 2개인 걸 알았어요. 인부들 이름으로 차용증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다 알았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여관방에서 당한 거예요. 형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가 어깨를 잡았는데 아주 심하게 떨렸어요. 회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입꼬리에 묘한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유서까지 다 나왔고 경찰이 그렇게 정리했어. 증거 있어. 그때 남편이 가방을 탁자에 올리고 봉투를 하나씩 꺼냈어요. 형 죽고 5년 뒤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받는 사람이 서동해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제가 그 이름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격리보던 아가씨가 알려주더라고요. 임금대장이 2권이었다고요. 3년 뒤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이름하고 주소까지 썼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말하고 다 가야겠다고요. 그날 밤에 반장님 도장을 자기가 찍었다고, 회장님이 시켜서 그랬다고 썼습니다. 진짜 장부 사본이 같이 들어있었고요. 회장 얼굴에서 웃음이 빠졌어요.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탁자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회장님 차 몰던 사람한테서 문자도 왔어요. 그날 밤 그 여관에 누가 올라갔고 누가 내려왔고 몇 시였는지도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절 만나서 자기 손으로 진술서를 썼고 공증을 받았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도 남겨놨어요. 증거 다 있다고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 처음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뭘 원해? 돈이야? 얼마면 되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돈 필요 없어요. 다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 형 억울하게 죽은 거 밝혀내라고요. 아드님이 이제 회사 대표시죠? 둘째 아드님은 계열사 맡으셨고 지분 정리도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압니다. 이게 지금 터지면 회장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아니라 아드님들 인생이 끝납니다. 너 지난 일을 왜 들쑤셔?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예, 잘 아시네요.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주 분명하게요. 회장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저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간 적은 있어도요. 그런데 그날 그 방에서 남편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는 당신한테 뺏을 게 없었으니까. 그때 사무실 하나에 고작 인부 몇십 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럴 게 뭐 얼마나 있었겠어.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남편이 영정을 두 손으로 들어서 회장 눈앞에 세웠어요. 나는 이날을 위해서 날 죽이고 형님 대신 살아 있었던 겁니다. 회장이 영정을 밀쳐내며 끝까지 발악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네 형이 살아 돌아오냐? 난 그동안 수만 명을 먹여 살렸어. 나 아니었으면 밥 굶었을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그런 사람들로 지금 무릎을 꿇으라고. 그때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어요. 평생 남 앞에서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먼저 열리더라고요. 당신이 수만 명을 먹여 살렸다고요? 웃기지도 않네. 회장이 그제야 저를 봤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남편하고 딸려온 늙은 여자였거든요. 당신은 사람 하나 덮고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남편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버리고 살았고요. 수만 명 살렸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 남의 인생 짓밟고 올라선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하나만 건드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회장이 저를 한참 봤어요. 그 눈이 아까 남편을 볼 때보다 더 흔들리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저기 대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남편이 제 소매를 아주 살짝 잡아 뒤로 물러서게 하더니 아주 조용히,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 형 안 돌아옵니다. 저도 압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형 안 돌아온다는 거요. 남편이 밀려난 영정을 다시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유리에 묻은 손자국을 소매로 닦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은요, 절대 자기 손으로 목숨 끊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만삭인 아내 두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자식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해놓고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형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나라 서류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자식 버리고 스스로 죽은 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형 지금도 저기서 편하게 못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죽고 버틴 겁니다. 우리 형 억울한 거 풀어주고 나서 내 인생 찾으려고요. 회장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손을 들어서 막았어요. 남편이 한 발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저는 회장님 무너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와도 얼마 못 사실 거니까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식이 멀쩡한 사람 자살로 덮은 그 회사를 물려받으려다가 그것 때문에 다 잃는 거, 전 그걸 똑똑히 볼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게 어떤 기분인지 회장님도 아셔야죠. 남편 목소리가 그때 아주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드님이 다 뒤집어 쓰기 전에 회장님 입으로 먼저 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방 안이 아주 오래 조용했어요. 회장 얼굴에서 처음으로 겁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에 모든 일이 접수됐어요. 격리 아가씨의 편지와 장부 사본, 운전기사의 공증받은 진술서와 영상, 회장실 녹음과 통화 녹음, 실종 선고 심판문까지요.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더 무서웠어요. 회장 아들은 증거를 없애려 사람을 시킨 것 때문에 구속됐고 회사 돈으로 그 사람들을 쓴 것까지 전부 다 밝혀졌어요. 승계는 그 자리에서 없던 일이 됐는데 지분 정리 서류에 도장이 찍히기 딱 열흘 전이었대요. 그리고 남편도 제 발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갔어요. 자수한 거예요. 형 이름으로 40년을 넘게 살았다고요. 저는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조사하시는 분이 중간에 왜 이제야 이걸 자수하는지 묻더라고요. 남편이 담담히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이름 찾으려고요. 이 뒤의 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진 저도 어려운 말이라 다 이해는 못해요. 변호사님 말로는 옛날 일이라 이미 시효가 지난 것도 많고 남은 것도 사정을 봐준다고 하셨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형 죽음을 자살로 못 박히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니까요. 다행히 재판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법원에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도 신청을 했어요. 다시 가족관계 서류를 고치고 주민등록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버님 사인도 정정됐어요. 그리고 형님은 일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병실에 갔던 날 손에 힘이 없어 자꾸 놓치는데도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얼굴은 며칠 새 더 야위었는데도 이상하게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동서, 사실 애아빠를 무슨 낯으로 보나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왔거든. 그런데 이젠 가서 말할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편해. 형님이 숨을 고르셨어요. 말 몇 마디에도 어깨가 들썩이는 몸이었어요. 형님이 제 손을 아주 약하게 2번 쥐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방님, 이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 살 수 있게 많이 도와줘요. 동서가. 우리 서방님처럼 좋은 사람 세상에 없어. 그래도 딱 하나 아쉬운 게 있긴 있네. 동서를 너무 늦게 만난 거. 좀 더 일찍 만났으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쉬워. 그 말 뒤에 형님이 눈을 감았어요.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요. 형님을 보내고 2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받는 날이 왔어요. 그날 남편이랑 같이 가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데 남편이 손바닥에 땀이 나는지 손을 잡고 무릎에 문지르더라고요. 그때 이름이 불렸어요. 서동재님. 제가 옆구리를 살짝 찔렀어요. 아직도 그 이름이 안 익어서 그런지 반박자쯤 늦더라고요. 당신 부르잖아, 서동주. 당신 이름이잖아. 남편이 그제야 일어섰어요. 그날 창고에서 신분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주민센터 앞 계단 앞에 멈춰서서 그걸 아주 오래 들여다봤어요.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어깨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결국은 계단에 앉아 울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햇빛에 남편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동주. 드디어 처음 갖는 남편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 사람이 완전 수다쟁이가 됐어요. 형이 어릴 때 어땠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했는지, 자기를 어떻게 놀렸는지 시시콜콜한 것도 다 말해주는데 같은 얘기를 3번쯤 들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재밌게 들어줘요. 40년치를 지금 다 몰아서 듣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남편 이름을 자주 불러줘요. 동주씨, 밥 드세요.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저는 그동안 묻지 않는 게 배려라고 믿었어요. 상대가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면 접어두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안 묻는 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제 남편은 그걸 혼자 짊어졌어요. 그 무게를 나눠들 기회를 제가 놓친 거죠. 속아서 산 40년보다도 그 시간을 혼자 보내게 한 게 더 미안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면 또 물어보시고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